2025년 달력이 이제 정말 딱 한 장 남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이맘때쯤이면 다들 올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하면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송년회 약속 잡느라 정신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12월 한 달이 내년 2026년에 제 지갑 사정을 통째로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연말을 그냥 과거를 정산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 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1년 동사의 시작은 12월의 씨앗에서 결정된다. 와. 결국 연말의 결정이 다음의 수익률을 좌우한다는 뜻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있잖아요. 네. 2007년 12월이요. 바로 그때. 남들 다 파티할 때 조용히 위기 신호를 읽고 자산을 안전하게 옮겨뒀던 소수의 사람들은 그 거대한 폭풍 위에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걸 넘어서 심지어 다음 해에 엄청난 기회를 잡았죠. 바로 그거죠. 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결국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내용이 바로 그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해부터 부자 되기 같은 막연하고 거창한 결심 말고요. 네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6년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7가지 연말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체 그림을 봐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루틴이 바로 내 자산의 인벤토리 작성하기입니다. 자산 인벤토리요? 네.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게 총이 몇 자루고 총알이 몇 발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딱 A4 용지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자산 인벤토리라 말만 들으면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솔직히 은행 앱 여러 개, 증권 앱도 몇 개씩 쓰다 보니까 제 총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저도 바로 대답하긴 어렵거든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이걸 다 정리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현금이 많았다거나 그런 걸까요?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자기 회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손금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개인도 똑같습니다. A4 용지 왼편엔 내 모든 자산, 그러니까 예금, 주식, 펀드, 부동산 같은 것들을 현재 시세 기준으로 쫙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엔 부채, 즉 대출 같은 빚을 금리랑 만기 정보까지 꼼꼼하게 적고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딱 한 장으로 정리하고 나면 뭐가 보일까요? 그냥 내가 이 정도 가졌구나 하고 끈다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이걸 하고 나면 최소 3가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3가지요. 첫째, 금리 0.1%짜리 통장에서 몇 달째 잠자고 있는 돈처럼 쓸데없이 묶인 돈이 눈에 딱 들어오고요. 그렇죠. 분명히 있죠. 둘째, 내 대출이 전부 변동금리네. 이거 금리 오르면 판일 나겠는데? 같은 위험한 구조가 보이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잠자는 돈과 위험 요소를 바탕으로 이 돈을 여기로 옮기면 기회가 생기겠다는 새로운 전략이 떠오르는 겁니다. 와, 이 1시간이 2026년 재무 전략의 단단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내 자산 지도를 그려보는 거군요. 지도가 있어야 어디로 갈지 정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내 곳간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자연스럽게 돈이 어디로 새고 있나? 이걸 봐야겠네요. 그렇죠. 올해도 돈 많이 썼네? 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팩트를 마주할 시간이군요. 맞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루틴, 2025년 소비 데이터 해부하기입니다. 와, 소비 데이터. 요즘엔 토스나 네이버페이 같은 앱에서 연간 소비 리포트를 정말 잘 보여주잖아요.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작년에 제 소비 리포트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1년 동안 배달 음식이랑 택시에 쓴 돈을 합치니까 이걸로 해외여행을 2번은 다녀올 수 있겠더라고요. 다들 비슷해요. 분명 쓸 땐 몇천 원, 만 원이라 별 생각 없었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작은 금액의 착각 현상이에요. 작은 금액의 착각이요? 네. 커피 한 잔 5,000원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돈을 10년간 꾸준히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이요? 네, 복리까지 더하면 2천만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돈이거든요. 와, 정말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가계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요.
파산 여부를 가른 결정적 변수가 소득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고정비 지출 비중이었습니다. 소득의 60% 이상을 고정비로 쓰던 가게는 작은 충격에도 그냥 쉽게 무너졌죠.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그냥 보고 아, 많이 썼네? 하고 후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어요. 모든 지출을 다 줄이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아, 그렇죠. 지치죠. 그 대신 리포트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 딱 한두 개만 정해서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2026년에는 배달음식 비만큼은 월 20만 원 이하로 쓴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거죠. 와, 그것만 해도 크겠네요. 이것만 성공해도 1년에 24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어요. 작은 성공 경험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주거든요. 정말 좋은 전략이네요. 전체를 바꾸려 하지 말고 가장 큰 구멍 하나만 먼저 막아라. 네, 자, 이렇게 내 자산과 지출, 즉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야겠죠. 네,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죠. 진단이 끝났으니 처방을 내리고 목표를 세워야죠. 세 번째 루틴은 측전 가능한 2026년 재무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아, 돈 많이 모으기, 투자 공부하기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소망이죠. 심리학자 에드윈 로크의 이론처럼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순자산 1,000만 원 늘리기 이런 식으로요? 훨씬 좋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목표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누면 훨씬 더 강력해져요. 4가지 영역이요? 바로 저축, 부채 감축, 투자, 그리고 학습 이 4가지입니다. 아, 저축, 부채, 투자, 학습. 예를 들면 저축 연 1,200만 원 모으기, 부채, 신용대출 원금 600만 원 상환하기, 투자, 매국 S&P 500 ETF 매월 30만 원씩 적립하기. 학습, 경제 관련 서적 12권 읽기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이렇게 숫자, 기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담겨야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렇게 내 영역으로 나누니까 훨씬 체계적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사실 목표 세우는 건 연초가다 다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의지력 탓을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의지력은 원래 약하게 설계됐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가 말한 넛지, 즉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시스템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월급날에 맞춰서 저축이랑 투자 계좌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설정하는 거예요. 내 의지력이 개입할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거죠. 아, 자동이체? 그리고 이 목표들을 종이에 크게 써서 모니터 옆이나 화장실 문처럼 매일 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넛지입니다. 시스템으로 습관을 만든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목표를 세웠으니 이제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새는 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루틴이 바로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대청소입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쿠팡 와우, 음악 스트리밍, 각종 앱들. 요즘엔 정말 구독의 시대잖아요. 맞아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10,000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합쳐보면 월 1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네, 연간 120만 원이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행동경제학의 소유 효과랑 관련이 있어요. 소유 효과요? 사람들은 일단 구독하고 나면 언젠가 쓰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고 해지를 굉장히 꺼려요. 기업들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해서 해지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놓죠. 아, 맞아요. 해지 버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2월에는 아주 강력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정기결제 내역을 쫙 뽑아보고 지난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도 안 쓴 서비스는 무조건 해지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썼다면 앞으로도 안 쓸 확률이 높다는 거군요.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잘라내라. 바로 그거죠. 월 5만 원만 절약해도 연 60만 원이에요. 이 돈을 S&P 500 ETF에 10년간 묻어두면 복리 효과 덕분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됩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크네요. 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오늘은 뭘 볼까 고민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의 효과도 있고요. 아, 그것도 있겠네요. 정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가입하면 돼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달 내는 비용이 가장 아까운 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재를 진단하고 새는 돈을 막고 목표를 세우는 단기적인 처방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웬만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정확합니다. 이제부터는 2026년 한 해를 넘어 당신의 경제적 체질 자체를 바꾸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오, 기대되는데요. 5번째 루틴은 매일 5분 경제지표 추적 시스템 구축하기입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경제 지표라니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데요. 매일 뭘 어떻게 추적해야 하나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딱 10개만 정해서 노트에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매일 5분이면 충분합니다. 칩게요? 네, 핵심 지표 10개는 이거예요. 금리 3개, 그러니까 한국 3년, 10년 국채랑 미국 10년 국채, 네, 금리 3개. 그리고 환율 3개, 원달러, 달러 인덱스, 엔화. 마지막으로 주가 3개, 코스피, S&P 500, 나스닥. 솔직히 말씀드리면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이 숫자들을 매일 그냥 적기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에요. 처음 한두 달은 아무 의미를 못 느끼는 게 당연해요. 그냥 기계처럼 숫자를 옮겨 적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3개월이 지나면 슬슬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한국 금리도 따라 오르네? 이런 식으로요. 아,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6개월이 되면 뉴스를 비판적으로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경제가 좋다고 떠들어도 내가 기록한 데이터는 환율이 계속 불안한데? 라고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남의 해석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나만의 데이터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1년쯤 꾸준히 하면 자신만의 투자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와, 2008년 금융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피했던 투자자들이 바로 이런 데이터를 매일같이 추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언론이나 전문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데이터 기반 관점을 만드는 것. 이게 이 루틴의 최종 목표입니다.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겠네요. 특히 2026년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공격적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내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지키는 힘과 관련된 게 다음 루틴이 됐네요. 네, 6번째 루틴은 재무 안전망 점검하기입니다. 튼튼한 안전망은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의 기둥이요? 첫 번째 기둥은 비상자금입니다. 갑자기 실직하거나 아팠을 때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생활비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하죠. 이건 절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안 되고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예금이나 파킹 통장에 넣어둬야 해요.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보험이겠군요. 맞습니다. 최소한의 필수 보험이죠. 실손보험, 암보험,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가장의 부재를 대비하는 정기보험. 이 3가지면 충분해요. 아, 불필요한 저축성 보험이나 중복된 보험 같은 거 정리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반드시 점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비상자금, 필수보험. 그럼 마지막 3번째 기둥은 뭔가요?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소득원 다각화 계획입니다. 소득원 다각화. 월급이라는 단 하나의 수도꼭지에서만 물이 나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구조예요. 그 수도꼭지가 잠기면 바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렇죠. 1997년 IMF 때 직장에서 잘렸어도 작은 부업이라도 하던 가정은 상대적으로 잘 버텨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아, 지금 당장 부업을 시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2026년에 내가 시작해볼 만한 작은 부업 아이디어를 12월에 미리 고민하고 계획해보는 거죠. 네네. 월 30만 원의 추가 소득이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그 가치가 3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루틴이네요. 네, 앞서 나온 루틴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이었다면 이건 가장 원시적이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 루틴은 바로 손으로 직접 가계부 쓰기입니다. 손으로요? 요즘 앱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굳이 손으로요? 저도 앱으로 자동 기록되는 걸 보는데 편하긴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숫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손으로 쓰는 건 뭔가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행위는 타이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활성화시켜요. 아, 정말요? 네, 프린스톤대 연구에서도 손으로 필기한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필기한 학생들보다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기억력이 훨씬 높았어요. 와, 이걸 가계부에 적용해보면 내가 점심 외식 15,000원이라고 손으로 쓰는 그 순간 뇌는 그 지출의 적절성을 자동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하게 돼요.
이게 바로 자기 관찰 효과입니다. 아, 앱은 그저 결과를 통보해 줄 뿐이지만 손으로 쓰는 건 지출하는 과정에 내가 직접 개입하고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보면 손 가계부를 꾸준히 쓰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연평균 240만 원을 더 저축한다고 나와요. 240만 원이요?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손 가계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내 돈과 매일매일 대화를 나누는 행위고 이를 통해 돈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자산 인벤토리부터 손으로 쓰는 가계부까지 2026년을 준비하는 7가지 연말 루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맞아요. 부자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을 꾸준히 해내는 일관성에 있어요. 일관성, 워렌 버핏의 단짝이었던 찰리 멍거가 이런 말을 남겼죠. 복리의 마법은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습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 습관의 복리.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작은 습관들이 복리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2026년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연말은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은 분명 많은 변화가 있는 해가 될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변화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다가오겠죠. 네. 오늘 들으신 7가지 루틴 중에서 당신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작은 시작 하나가 2026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